네, 계속해서 오늘의 외교 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신범철 교수, 장원준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러시아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 고위 관료들의 이 말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혹시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러시아는 제재를 당해서 금지였지만 개별 선수들의 참석은 막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 때는 한숨 돌리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북핵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미국의 인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까 리포트 보신 것처럼 헤일리 유엔 대사가 여전히 열려있는 의문이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질문이 단 딜이냐, 기정사실화된 거냐, 참가가. 아니면 오픈 퀘스천이냐, 여전히 미정의 의문이냐라고 했는데 오픈 퀘스천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참가를 안 할 수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속보가 더 나왔습니다. 브리핑에서 미국 선수단의 동계올림픽 참가 공식적인 결정 내려지지 않았다. 내년 2월 9일에 개막일이 가까워지면 그때 그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우리 참가가 결정 안 됐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좀 이따 패널들 말씀 주시겠지만 CIA에서 석 달 정도의 레드라인까지 석 달 정도의 기간을 매우 심각하게 보겠다. 지금 12월 초죠? 예.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열리는 게 2월 9일부터 한 2월 내내 열립니다. 그때가 석 달의 마지막 레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까지 군사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함의를 미국 백악관까지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베 총리가 북한이 7차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ICBM 도발을 했을 때 개회식 때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베 총리가 정말 오랜만에 좀 고맙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유엔 대사라는 위치는 아무래도 청와대, 그러니까 백악관이죠. 미국 입장에서 백악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또 좀 별개의 문제입니까? 백악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미 대사, 주중 대사가 제일 중요한 그 대사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유엔 대사가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대사 정도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측근을 임명하고 이 니키 헤일리 그 주지사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부터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유엔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름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넓게 봐서 그럼 지금 미국이 왜 이러냐? 결과적으로 저는 미국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동맹국에 대한 안전 보장은 이러한 올림픽의 안정적 이렇게 개최라든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럼 미국이 왜 이러냐? 근데 앞서 장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옵션, 군사적 옵션까지도 지금 사용하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한미 간의 공조를 철저히 해서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가 확산됐을 경우 평창올림픽의 흥행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가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사전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유엔 대사가 누군지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 미국 유엔 대사의 발언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몰랐는데 그 4강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 대사를 넘버원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심각성이 느껴지는데,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오픈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내놓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변이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 성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 있는 답변이긴 하지만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ICBM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핵을 완전하게 보유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미국이 결코 선제 타격이나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너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군사적인 옵션까지 포함해서 모든 수단,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말
그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거나 선수단이 오지 않을 것이냐라고 예. 하는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닙니다. 네, 2개월입니다.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여기에다가 그 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국민 보호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선수단을 보내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반도에 어떤 전쟁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한국,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에 표시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북한 그 15형 그 북한에서 화성 15형 그 발사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관리 가능하다, 관리하고 있다, nothing change,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북핵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어떤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견하지 못하는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딱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했는데 고 박사님 반농담으로 대표단만 이렇게 보내고 선수단 안 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제 평창올림픽 그동안 고생하면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몇 수를 했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요. 어렵게 삼수에서 개최권을 따냈는데 강원도민들이 아주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뭐 저는 미국이 선수단은 꼭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위험하다고 하면 지난번에 항공모함 3척 보내는 수준의 무력 시위를 해서라도 저는 선수단은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낼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아주 뭐 일관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아주 실세인 니키 헤일리 대사의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예. 이것은 대중국 메시지, 대북한 메시지입니다. 예. 이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 얘기를 해도 북한이나 특히 중국 쪽에서 뭐 설마 군사 행동이 하겠어? 이러니까 이 압박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뭐 군사 옵션 할 거라고 똑같은 말 되풀이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데 예. 우리는 정말 위험하니까 선수단 안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훨씬 더 구체적인 압박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특사를 미국에 급하게 보내는 것도 이런 흐름과 저는 다 연동되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이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군사 옵션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야 비로소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평창올림픽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군사 압박이나 대북 압박의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언짢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까지도 군사 옵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라도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려진다면 그렇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저는 그 점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압박의 또 다른 표현이고 예. 군사 미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또 다른 표현이지 정말로 겁이 나서 못 보내겠다거나 예.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얼만큼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88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4년, 8년 전이죠. 80년 모스크바, 84년 LA 올림픽. 그때는 소련하고 미국이 참가를 안 했는데 냉전 종식 뭐 이전 이후를 떠나서 미국이 참가를 안 한 건 그때 단 한 번뿐이죠. 네, 저희가 아침에 체크해 보니까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만 미국이 어쨌든 동아기 올림픽 참가를 안 했었고 쭉 그동안 참가해 왔는데 만약에 하여튼 이번에 혹시 평창 올림픽을 참가를 안 한다면 그거는 정말 올림픽 역사에도 예. 그리고 세계 체육사에도 그리고 세계 안보사에도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니야. 고 박사님 말씀처럼 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미국이 참가를 안 하게 된다면 미국의 오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나라도 참가에 좀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예, 이미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예. 지난 9월에도 프랑스에서 선수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불참 가능성을 조금 암시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결은 좀 다릅니다만 지금 NHL 그 세계 아이스하키 리그 그 미국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예. 사실상 동계올림픽의 가장 히트 파워가 상품이거든요. 가장 가장 파워도 세죠. 있고 그것 예. 때문에 스폰서도 많이 붙고 광고도 많이 붙는데 거기도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게 돼 있어서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 흥행에는 빨간불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흥행뿐 아니라 지금 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 북핵 위기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셨는데 예. 그게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고위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논의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북한이 붕괴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예정을 해서 만난 걸까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붕괴라기보다도 그 쿠바 미사일 위기는 예. 지난주에 많이 회자되었던 해상 봉쇄 또는 예. 해상 차단 이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적으로는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국이 당시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 오는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쿠바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사용했던 용어는 쿼런틴이라고 했어요. 블록케이드란 말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불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검역이다 이렇게 해서 소련으로부터는 핵미사일을 담은 그 선박을 차단을 하는 작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차단 작전이 지금 미국이 제의도 되고 있고 또 뭐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서도 다뤄지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이 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군사적 차원에서. 왜 그러냐? 사실 미국 혼자 차단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서해, 우리 황해 쪽에는 중국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상 경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을 참여시키거나 또 중국의 승인하에 미국의 해군이 그쪽 지역에 가서 차단하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의 군사 협력의 일환으로 차단 작전을 논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 장성들이 그렇죠. 61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살해 연구를 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 예. 이렇다면 적어도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에는 일치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 쿠바 미사일 사태에는 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예. 지금하고는 좀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완전 냉전 시대였죠. 그 냉전 당시는. 시대였고 소련의 중거리 핵 미사일을 쿠바로 가지고 가는 소련의 배가 오다가 중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협상 대상도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와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도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61년의 사례가 그대로 지금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두 초강대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전쟁 위험이 높았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살해 연구를 통해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예.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겠다고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 예.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쭉 얘기해 왔던 바거든요. 예. 군사 옵션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군사 옵션이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인 것이지 예. 정말 전쟁을 할 거였으면 이미 때렸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그 군사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방식의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점에 교훈점을 얻으려고 이것을 공동 사례 연구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뭐 해상 봉쇄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오히려 종국적인 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해결했던 그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그게? 당시 이제 예. 미국이 사실상 소련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외형적인 것은 있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소련이 각자 마쿠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딜을 해서 서로 양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해상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원천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해상 봉쇄를 했지만 이익 대표부라고 하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마쿠의 대화 협상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있었고요. 그 대화 협상 채널을 통해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어마어마한 것을 양보를 해서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터키
당시에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는 터키에서 핵미사일을 터키와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철수를 해버렸던 어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이런 어떤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정말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양국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그 방법 중 하나에 역시 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아마 이 회의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군데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쿠바 사태를 보면 언뜻 보면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같은 방법이 떠올라요. 예. 이를테면은 소련은 쿠바에 배치하려고 했던 미사일 철수하고 그렇죠. 미국은 그 대신에 터키에 소련을 겨냥하던 미사일을 철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건 명백히 다른 겁니다. 뭐냐면 미국은 자기들 턱 밑에서 자기를 겨냥하는 미사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해상 봉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군사 옵션의 직전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서 후르시초프가 결단을 내려서 철수시키면서 그러나 내 최소한의 명분은 좀 달라 예. 하니까 소련을 겨냥했던 수많은 미사일 중에 터키 쪽에 있는 거 하나를 철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리더십이 먼저 있는 것이고 예. 이 군사적 압박이 통해서 후르시초프가 결단을 하면서 양보하는 결단을 하면서 그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국이 선물처럼 준 게 터키 미사일의 철수거든요. 그렇군요. 이것은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양비론적 입장에서의 쌍중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의 이 핵을 완전히 그 비핵화로 원점으로 돌리겠다. 그런데 명분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원에서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의 그동안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대폭적인 양보와 선물까지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무기를 동결하는 대가로 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든지 이것은 전혀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서 예. 쿠바의 사례와 지금 중국의 쌍중단이라고 하는 전략은 전혀 차원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여전히 대화론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여전히 대화 쪽에 정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제는 대북 특사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사태를, 이 국면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라든가 시각차 그리고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사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선제 공격까지 포함한 모든 옵션을 놓고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지금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다시는 회복해서 뭐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게 입장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어떤 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들을 고민하겠지만 어느 순간 정말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닥친 그 상황에서도 대화는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예. 대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 역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력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대화론, 유화론을 펼치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 카드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고 박사님. 제가 중국의 쌍중단 전략은 북한의 전략이고 이것은 우리의 목표와 전혀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이해찬 의원은
쌍중단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네요. 저는 이것은 쌍중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쌍중단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이해찬 의원과 같은 이 여당의 중진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빨리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이해찬 의원의 저 발언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진이 중국과 한국의 입장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라고 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여당 중진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 상황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잘 절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이상 이 한미 간에 이 틈이 벌어지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 유화론이라고 하는 것, 이를테면 김 변호사가 얘기한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평화가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데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북 압박을 하고 군사 옵션까지 얘기하는 것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평화든 좋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체 사상 하에서의 평화도 평화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유화론이 자칫 잘못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결과적으로 허용해버린 챔벌린의 유화 정책과 본질적으로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뭔가? 지금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한의 그 무모하고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도발을 억제시킬 것인가? 예. 아니면 이게 아무리 자신이 없고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이 상태에서 대화부터 하자고 할 것인가? 예. 예, 갈림길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의 이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지냈던 분들은 북한 미사일은 협상용이다.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저희가 어제 얘기할 때는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그 미사일과 핵은 정확히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도 동쪽으로 보니까 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각 차이가 어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10년 전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만 해도 남북 대화가 진행됐을 때 북측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짚하면 협상을 한다는 거는요, 예.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예. 아까 쌍중단론 이야기하면 그거로 해서 협상이 바로 시작된다면은 시간은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비용이 너무 다 크다는 거죠. 쌍중단의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한미 동맹을 등가치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방식의 협상을 하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보면 북한의 핵을 갖다가 어떻게 제거할지 몰라도 한미 동맹 해체라는 그 등가성이 유지되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끝까지 반대하고 우리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을 그 의미를 알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뭐 국회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성분의 한 분이죠. 양복 차림의 이국정 교수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뭐 정치권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닌가,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 장면부터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게 이국정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게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금쪽 같은 기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100%. 중증 외상 섹터로는 전혀 넘어오질 않았고요. 저 같은 말단 노동자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없습니다. 정치권 쪽에서 영입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요? 네, 그냥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니지. 네, 권역별 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이국정 교수.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미소 띈 얼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요즘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치권 영입설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까? 뭐 짐작하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인기가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아주 매력적인, 또 그리고 굉장히 국가적인 그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는 아이콘처럼 알려져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탐낼만 하죠. 예.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시작의 원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요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이 국민적 신망을 받고 있는 이국종 교수를 좀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그 김성찬 의원이 옛날 해군 참모총장이었을 때 석혜균 선장의 그 치료도 있었던 이런 인연도 있고 하니 예. 아마 이런저런 인연과 근본적으로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구나. 본인은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일단 일축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조금은 미약해 보이는 야권에서는 정말 탐나는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한국당이 지난 몇 달간 한 일 중에 아마 제일 언론의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은 이벤트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국정 교수가 그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사실은 좀 단호하게 정치권과 선을 그은 건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 정치권에 안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국정 교수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책정돼도 먼 밑에까지 정말 현장에 오는 데까지 과정에서 많이 이쪽저쪽으로 뭐 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주 순진하게 또 정직하게 생각해서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럼 내가 직접 정치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정말 그건 말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저 중증센터 관련 예산도 국회의원이 뭐 20-30명이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거를 예. 이국종이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렇습니다. 가지고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국종 교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십 예. 명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굳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뭘 바로잡겠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런 불필요한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이런 어려운 의료 상황도 설명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영향력을 선용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그러니까 절대 그 정치권에 들어가지 마시라.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끊임없이 유혹을 할 것 같아요. 유혹에 빠지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도 한번 빠져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면은 예. 그런가 하고 이렇게 사람 마음이 또 동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잘 빠져나오셨어요. 아마 이제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상센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송 시스템 문제라든지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제 밑에까지 지원이 안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아마 정치권에서 유혹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자리나 좋은 기회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예. 이러한 문제를 직접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구도라든가 아니면 초선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 속에 비춰볼 때 국회 안에서 들어가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회 밖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본인을 지금 이제 나이가 또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까지도 오신 분이기 나이가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전문의로서는 지금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지금 위치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뭐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국회 밖에서의 역할이 더 예. 크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 변호사님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보다 어리신데 그럼 저는 뭐가 되고 고 박사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예. 자 정말 이 교수님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의 권역별 외상센터 지원도 되고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